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결혼 전에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저를 뽑아서 데리고 있던 사장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회사는 작고 직원도 많지 않아서 사장님이 성실하게 일하는 철 예뻐라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맨날 맛있는 것 사주고 선물을 많이 해주셨죠. 사장님이 출장을 가실 때 다른 직원들은 농땡이도 부리고 그랬지만 저는 그냥 성실하게 출근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출장 다녀오면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사다 주셔서 좋았습니다. 어릴 적이 그런 일이 없어서 처음 받아보는데 사장님이 저를 좋아해 주시니 기분이 좋았어요.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게 되면서 서운했지만 남편은 더 힘들어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오래가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무엇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보니 나한테 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 덕분에 사회생활이 재밌었고 힘들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혜자야, 너 그냥 나랑 결혼하자. 내가 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 말을 듣고는 어찌나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랬겠죠? 제 첫사랑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전 덜컥 코가 꿰어서 사장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한 직후 뭔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죠. 첫 번째는 신혼여행에 가는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전 그저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다는 것 때문에 설레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은 제게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자야, 신부 축의금 받은 거 어떻게 했어? 혹시 부모님이 다 가져가셨니? 아니에요. 엄마가 결혼하면 여자한테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까 패백 끝나고 나서 태백비 받은 것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그래. 아니, 그럼 그거 오빠한테 다 그래, 그럼 전송해주세요. 알았어요. 형님은 그걸 몇 배로 불려서 다시 돌려줄 거예요. 신혼여행 동안 남편이 제 마음이 바뀔까 걱정했는지 나를 혼자 둔 채로 다녀왔어요. 돌아와서는 바로 은행에 데려가 돈을 이체하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남편은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고 했어요.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시아버지가 성공한 주식 투자로 영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수익의 일부를 받아서 물건을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던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가끔씩 수익이 얼마 올지 보고 나한테 돈 맡기는 게 잘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결혼 후에는 한 주머니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시절 필요한 만큼만 돈을 쓰고 살았는데 남편은 카드를 썼어요.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회사 운영 중이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한 달 뒤 카드 내역이 도착했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저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어요. 그러나 이번 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 너에게 들어가는 돈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에게 들어갔다고 말해요. 난 이런 것을 사용한 기억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결혼 전에 나한테 받은 선물들과 신혼여행 비용이라든가 결혼식 비용, 남편이 모두 카드로 결제했지. 그래서 결혼 후에 갚아야 했어? 12달로 나눠서 낸 것도 있었고. 아, 나도 몰라.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 회사 문을 닫은 후 남편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내가 걱정돼. 그래도 남편이 마음대로 행동했어. 투자한 것이 지금 잘 될 거라고 자신 있었어. 내일은 분명 상승할 거라고 확신하더니. 아, 그게 구체적인 얘기야. 그걸 팔아서 카드값 다 갚을 수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불안했어. 자신감 넘치던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술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마셔요. 식사도 안 했잖아요.
얘야, 술 사다 놓은 거 더 없냐? 아, 술을 안 마시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기를 투자한 돈을 전부 잃었다더군요. 제가 준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고, 제가 알기론 남편이 그나마 회사를 정리하며 가지고 있던 돈도 전부 투자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못해도 억 단위는 되는 돈을 한 방에 다 날렸다는 겁니다. 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울면서 토로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앞으로는 어떡하려고 그러냐고요? 좀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어요. 그 새끼들이 먹고 튀었다니까? 아,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야, 너 벌써부터 남편 무시하냐? 인생 한 방이야. 나 그 돈 한 방에 번다고. 그 당시 시어머니가 가까운데 사셔서 자주 들락거리셨는데 한 번은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방 안에 대자로 누워 자고 있는 걸 보고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니? 아니, 난 여자가 어떻게 하길래? 그녀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야. 엄마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걸 다 날렸대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술만 마셔요. 엄마가 야단 좀 쳐주세요. 너 그걸로 내 아들들을 볶았니? 그래서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세상 물총을 몰랐어도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직 자기 아들만 감사하고 돌았어요. 여전히 카드값은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큰 돈 벌어 오겠다고 큰 소리치던 남편은 술에 쩔어 살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때 마침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말하면 천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아이가 생긴 것이 좋고 축복받은 일이라 생각보다는 엎친데 덮친다고 왜 하필 지금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막막했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술냄새 풀풀 풍기며 저를 윽박지르기만 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그래도 쥐새끼라고 싸고 도는 시어머니는 남의 속도 모르고 조아라더군요. 저도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남편도 달라질 거라는 신뢰도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눈꽃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죠. 얘야, 술 가져와. 술아, 여기 솔 떨어졌잖아. 거기에는 안주가 없냐고요. 계란말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좀 가져다 놔봐. 뭐라고요? 당장 가져와라고요. 여보 이제 제발 좀 그만해요. 아이를 생각해야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나도 돈을 못 참아서 2년이란 아이를 못 참으면 어떻게 미칠 지경이었지만 아이를 위해 제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몸으론 무거워지기만 했지만 가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동네 세탁소에서 도와주면서 돈도 벌고 가끔은 타인의 집 청소나 빨래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은 조심스러웠지만 집에서 남편의 술 취한 행동이나 욕설을 듣는 것보다 밖에서 잠깐이라도 일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술에 취할 때는 물건을 바로 집어던지기도 했는데 그게 아이에게 해로울 것을 우려해서요. 밖에 나가 일을 하건 말건 남편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가끔 듣기 싫은 말을 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배가 부르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나 어디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아들이 그런 상황인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둘이 손가락 빨고 살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데 뭘 잘한 거냐고 큰 소리 칠 정도로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나 싶지만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혼자서 중얼거려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말해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아기가 속에 있으면 최대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정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편안한 날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배가 부르게 해줬고 마침내 딸을 낳았어요. 기대는 없었지만 아이를 낳는 날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죠. 하늘도 무정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일 것 같아요. 혼자서 이 슬픔을 이기며 반나절에 걸쳐 진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무릎 아래에 다리가 없는 장애아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시야가 어둡게 된 것 같았어요. 산후조리사라든지 다른 어디에선 명백한 만족하지 않는 밤낮이었어요. 마침내 온 친정엄마는 내 손을 꽉 잡고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혜자 언니야. 어땠더라? 너 정말 아름다워. 처음에 태어날 때랑 똑같아. 그 아이가 착하고 똑똑할 거야. 다른 생각 말고 이 아이만 보세요. 친정 엄마의 이야기는 복잡한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줬어요. 하지만 출산 소식을 듣고 찾아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같은 년 새끼 나왔잖아. 이거 당장 버려라. 어머님 핏줄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요? 이런 핏줄은 필요 없어.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꼬라지나 보자고 병원에 달려온 줄 알아? 당신 자식이잖아요. 입 다물어. 쪽팔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앞으로 이 아이를 보는 세상의 시선은 더할지 덜할지 모르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세상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울타리가 되어 지켜야 한다고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어딘가로 작전을 나갔고 시어머니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갖다 버리지. 그걸 꾸역꾸역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기는 어휴. 애가 들어올 어머님 말씀 조심해요. 대산타 실내에 있게 돼 서류도 싶어서 난뭐 피치의리 병신 설계 병신 장소로 생했어 구마일 방미를 주어 그것수 횟수 있습니다. 의리를 더해서 의리 곧 고해할다 취옥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거 수해일어라니 이고 영의리야 날이다 레의리 이고 를 모대소고 비가 따르 언주 고건 비를 부르한다고요. 어른 관고해 된다면 아노 생각되실를 나는 신이 매갓을 울은 이름이라며 아름은 아이의 을배되어 다가아 했나뇽 몰아올 아이는 누워놀 때마다 취하 노타시오 나오 따리는 아파르하고 통경하여 조한 노우 적느나아 안면 을 어로내신 아이 가액이여이 어성은셔 부엘의 영다 그 국팔은대 피펴케 강하 고 말쳐요. 근 악마대하여 먼어나는 입대의 족결이 물리 거의 치갔을 아이 아는의 용신을 막는 자간아이였지만 아이의 마뉴자 인연신이 속시대라 치디베이 던 몽해음이 주의였어요. 이것만 크라비엘이 때리 날았지만 하더라이를 넣어요. 애가 들어올 어머님 말씀 조심해요. 아이가 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차 한 대를 집 앞에 대놓고는 저더러 빨리 애를 데리고 나오라더군요. 어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차도 생겼겠다 바람이나 쐬러 가자니까 그럼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애 기저귀랑 분유랑 이유식이랑 오토 좀 챙겨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가까운데 갈 거야. 아 그래 빨리 좀 나와 빨리 할 시간 없어 빨리 좀 나오라고. 그렇게 전 제 겉옷 하나 챙기지 못한 채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상하게 평소에 한번 보챈 적 없는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우리기 시작하더군요. 환경이 낯설어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를 안고 계속 달랬습니다.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가는 내내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타박했죠. 시끄러 진짜 주둥이 좀 닥치게 해버려 좀 병신시 타내야죠. 내가 저 때문에 뭘 미가잖아 저절 물리든 어쩌든 그만 좀 울게 하라고 얘 저기 들어가자. 저기 차 세우고 너는 가서 하게 좀 어떻게 조용히 좀 시키고 와봐. 남편이 차를 세운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침 옆 차에도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는 엄마가 보여 급한 대로 기저귀를 빌려 화장실로 달려갔죠. 거기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젖을 아이를 보살피며 나왔지만 차가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차인 줄 알고 헷갈릴 때 아이를 업으며 휴게소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남편의 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보이지 않았어요. 기저귀를 빌린 옆 차의 엄마가 나를 보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아까 차를 빨리 떠난 거예요. 애 엄마가 다가와서 태워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애초에 여행이 뭐 그런 것은 모든 것이 헛소리였어요. 아무차나 뛰어들어 죽어버릴까도 했지만 아이가 있으니까요. 제가 전부인 아이니까요. 끝까지 미안하다, 감사하다 말을 한 후에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곳은 이미 지옥이었으니까요. 친정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는 내내 독한 울음을 참았습니다. 마음을 먹었기에 눈을 꼭 감고 단호히 말해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나이에 서방과 헤어질 거야. 어떻게 할지 생각해둬야 해.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겠지? 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부디 나를 참으라고 하지 마세요. 참고 살으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의리나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집에 더 이상은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 집에서 사람 다루기조차 제대로 못 받아요. 어머니, 제가 우리 유리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자랄 테니 부디 다시는 나를 묵지 마세요. 단지 이혼한 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을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어머니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면서도 서로 갈등하는 마음을 이기고 버스를 타고 그 집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노크해 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같았습니다. 너 같은 새끼가 1초 더 머물 수 없어. 그냥 지금 바로 이혼하고 나가라. 붙잡을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마내가 왜 나 익숙해져서 춤이라도 추겠어요. 내가 할 소리를 대신해 주시다니 어떻게 고마워해서 저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애초에 내가 인간 같지 않은 걸로 얽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책임감이란 게 내 머릿속에 없어. 왜 이딴 소리를 하는 건데? 너 같은 무능한 인연이랑 다리병신도 왜 내가 책임져야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남편 새끼는 내게 욕을 풍기더군요. 벼락 맞아라. 천하의 나쁜 놈 딜도 아니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구석에서 뛰쳐나왔어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말에 별로 찬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파출부가 되어 식당을 청소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나갈 때에도 의리를 지킨 적이 없어요. 늘 아이와 함께였고 너무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가슴이 아플 때도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을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얘야, 병신아, 그 당신이래요. 다리 없대요? 나도 아이는 너무 재미있어 해. 당근 정말 재미있어. 하지만 친구야, 나랑 너랑은 얼굴 모양도 키도 다르잖아. 이런데 왜 그러지? 그게 어떻게 중요할까? 그냥 너와 나가 다르다고 할 뿐이야. 내가 다리가 있고 나는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없는 사람은 너만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는 다리가 없는 사람도 많고 손발이 없는 사람도 많아. 나도 그런 사람 중 한 명뿐이야. 그러면 너도 다리가 없어도 돼. 당연히 그렇지. 나는 이 가짜 다리를 착용해서 너와 같이 미끄럼틀도 타고 숨바꼭질도 할 수 있어. 함께 해볼까? 그래, 내가 빨리 뛸 수는 없지만 이해해줬으면 해. 다리가 없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야. 나는 언제나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정말 그 아이는 전혀 불행하지 않은 밝고 당당한 아이로 자랐어.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점점 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짓고 지은 이름은 정식으로 등록된 개명했어. 그 을이 한자로 새인데 그냥 한글 이름으로 등록했어. 몸도 마음도 새처럼 자유로운 아이로 이름처럼 예쁜 아이로 자라고요. 새유리도 바뀐 자기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도요. 받아쓰기도 맨날 100점 받아오고 반에서 1등만 하던 새우리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학급 반장도 도맡아 있어요. 제가 결혼이란 선택은 100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 딸을 낳고 기른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새유리는 당차고 야물딱지 나이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미로서의 미안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장애로 태어난 걸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늘 있었거든요. 심지어 핏줄한테까지 모든 말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세월이가 그러더군요. 엄마는 내 다리 보면 가슴 아파. 왜 그런 거 같아? 응, 엄마. 얼굴 보면 또 그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와. 아무래도 엄마가 미안한 게 있지?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내 다리가 이렇게 태어난 건 절대로 내 잘못 아니니까 당당하라고. 엄마가 날 이렇게 낳은 것도 엄마 잘못 아니니까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 엄마를 위로할 줄도 아는 착하고 멋진 딸, 그런 딸을 위해 전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건물을 청소하고 점심시간엔 식당 홀서빙에 설거지. 저녁엔 전단지까지 돌리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딸은 법대에 진학해 장학금도 받았어요. 지금 20살이에요. 엄마는 고생하지 말라고 40패스를 하면 좋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감사해 눈물이 나기도 했죠. 딸이 부족함 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엄마는 더 열심히 살아왔어요. 몇 년이 흘러 어느 날 전에 살던 동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여자를 만나 팔자를 고쳤고 고급차를 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 소식에 놀랐어요. 하지만 술에 빠져 살던 그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피해가 거꾸로 솟았죠. 내가 살면서 걸러낸 쓰레기들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재혼한 여자의 상황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지경이었어요. 제가 버린 쓰레기를 주운 것과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일을 다 마치고 마을 시장에서 저녁 재료를 사러 가는 길에 전 남편을 마주쳤어요. 딱 보기에도 우려지는 쓰레기와 어울리지 않는 스포츠카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옆에 있는 시모는 어울리지 않는 빨간색 밍크코트를 입고 얼굴에 분노가 돌아 있었죠. 얘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는 거야? 나도 좀 새 옷 살 거야. 무릎이 다 벗어나서 어떻게 다니냐? 어디서 허리 약이 났냐? 저기, 나 지금이나 잠을 자나 병신년. 어찌 생각해? 아마 죽었겠지? 내 말이 맞지? 순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싶었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자제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기분이 더럽더군요. 평생 한 번도 안 마셔본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 나이 들어서 보톡스를 맞은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붓게 된 얼굴에 속이 타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찐 사람들에게 싸대기를 날리고 싶었죠. 그러한 생각이 내 얼굴에 나타났는지 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래, 엄마. 몰라, 아프지 않아. 아무 일도 없어. 엄마가 아주 건강해. 그냥 오는 길에 못 볼 거리를 좀 봤더니 속이 좀 뭉툭해서 그래. 그럼 엄마, 뭉친 속을 푸니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줄까? 엄마, 놀라지 말아요. 나 있잖아. 김세율 판사 어때 그래? 어울리지 뿐이니 우리 세율이 대한민국 최고 판사가 될 거야. 이 대한민국의 저명한 판사 씨의 딸이야. 그렇지 않아? 일을 열정적으로 해나가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갔지. 25년이라는 세월을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어. 엄마는 고생이란 생각 적 없지만 지난 세월들을 다 받은 느낌이었지. 평생에 흘러간 눈물들을 닦아주며 딸아이가 그랬지. 엄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고생한 적이 없어서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았어. 이제 엄마의 일을 그만두고 엄마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나 잘 큰 걸 보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싶어서 엄마, 고마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엄마 덕분이니까 내가 평생 갚을 것도 없어. 그렇다고 뭐를 갚아야 할 것도 없잖아. 너가 하던 대로 판사를 잘해서 그게 보답이야? 겁나게 말하려고 하던데 만약에 내가 할 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처단하고 종이로 죽이는 것으로 끝내겠어. 그렇게 말한 후 엄마도 진심으로 그런 말하지 않아? 그런 말은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고 잊어버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딸은 판사가 된 후에도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오기도 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단호박 판사 김소율의 국민재판 참여가 너무 많아. 완전 딸바보야. 단호박이 무슨 뜻이야? 엄마가 대답했어요. 단호박은 최근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칼같이 말을 잘라내는 사람을 단호박이라고 할 때가 있어? 단호하다는 의미야. 다음 주에 금융사기범 대국민 재판을 맡았는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범죄자라서 관심이 많아. 내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다. 당신이 하는 재판이 놀라울 정도로 공정하고 내 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엄마도 깨달아서 함께 와서 보고 싶어 하는데 딸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딸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며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처벌하는 판사로 소문났어요. 어릴 적부터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똑바로 맞서고 있었고 그 열정이 크디가 컸어요. 누군가 돈을 주고 약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라도 재판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정의로운 판사로 호평받는 명성을 쌓았던 것 같아요. 딸의 이야기대로 전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판사인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했어요. 단정한 속옷을 입은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감격스러워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려고 했죠. 그러나 그날의 재판에 나온 범죄자들이 법정에 등장하자 전 두 눈을 의심했어요. 얼마나 눈을 비비고 봐도 두 사람은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 순간 확실히 인식했죠. 당신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딸은 아빠나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지만 아빠와의 유전자는 속이기 어렵나 봅니다. 그렇군요. 서로 닮은 점이 있어 한눈에 알아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놀라면 딸도 그 사람들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었거든요. 딸이 판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화색이 변하더군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 아니지 판사님. 판사님, 저 누군지 아시겠죠? 딱 알아보시겠죠? 저는 딱 알아보겠는데요. 으라, 너 일이 맞지네. 이름 내가 치워준 거야. 내가 내 할미다. 내 새끼 이렇게 잘 컸구나. 제 이름이 을이었어. 아무튼 그러니 으라, 아빠가 좀 억울하게 여기고 온 거네. 너도 잘 알지. 반산이가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하고 그럼 좀 풀어다오. 내가 진짜 작정하고 사기친 게 아니라니까. 이 할미가 무슨 죄가 있겠니? 피고인들 조용히 하세요. 계속 떠드시면 법적 모욕죄로 법정에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떠들다니 아빠가 몇십 년 만에 딸을 만나 반가워서 얘기하는데 그걸 좀 섭섭하게 생각하네. 다시 한번 고자합니. 법적 모욕죄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새끼 조용히 할 테니까 제발 적당히 해주세요. 이철용과 함진숙 피고들의 국민참여 재판이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이번 재판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법관이 재판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과 판사가 친족관계여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의 친구인 판사가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용서를 구걸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이제 국민들 앞에서 비참하게 끌려나가고 싶다고 말할 시간이다 살아요. 그러나 아빠가 자기 딸을 위해 희생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네요. 길거리에 버린 아이의 소식을 듣고 신문에 올려놓으니 판사님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습폭력 아동학대 비극의 니코루가 지도하는 용서의 사연에 대한 유기 반사는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금융사기범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동학대자라니 놀랍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사건은 직접적인 결과를 낳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피고인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배심원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후아막 나는 그의 소매 끝이 돌끈하면서 공소효의 지난 사연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성장한 우리 새끼가 애정을 보이고 경의를 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니코는 이야기를 끝내자 그의 사슴을 닫았습니다. 시를 말씀드렸듯 니는 강아지를 판다. 마지노우로 덧글하여 너희 두정에는 1000명을 벌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보게는 왜 할게? 열받는다니까 볼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언감생심도 유분수예요. 1분 1초라도 꼴보기 싫은 인간들과 함께한 공간에서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러나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판사가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언제든지 뛰쳐들어가서 그 두 인간의 머리카락을 잡을 생각이었지만 내 용기가 떨어졌어요. 판사는 비열한 두 인간의 죄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적발했어요. 그들이 범한 죄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 불쌍한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쳤었던 거예요. 피해자는 수백 명이나 되었고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어요.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2년 전에도 깡통 전세 사기로 수십 명에게 피를 흘리게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수를 쓴 건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죄질이 안 좋은데 그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중 처벌이 당연한 거였어요. 게다가 이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란데 끝까지 자신들은 죄가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원망을 풀었는데 내 생각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은 것 같아요. 피고인 이철용은 징역 15년과 재산 몰수가 선고됐고 피고인 함진숙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당했습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체포된 죄수 1호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판결에 대해 아니요. 판사님 너무합니다. 전 쿨봉할 수 없어요. 아까 그 판사를 데려오세요. 그 판사가 내 손녀라니까 라며 항의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뉘우치지 않는 인간들을 비난하며 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때 그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헛방귀도 못한 인간들이라며 나가려 했지만 그들이 제게 다가와 여보, 혜자야. 너 거기 있었구나. 아이도 기다렸는데. 너 거기서 뭐해? 애한테 얘기 좀 해봐. 우리 항소할 거니까 가면 좀 데려가라 해, 천처. 뭐 그런 거 있잖아. 삶아 떼이려 가서라도 부탁 좀 한다며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판사인 것을 고려하여 체면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손가락을 올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다가 주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떠올려 죄수복을 입은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인간들 앞에 나타나 거기 둘 도와달라고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씨에게 말씀해주겠죠. 재심을 요청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정말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 지금 제 손은 묶여서 빌 수 없지만 제발 몇 년을 깎아줘요. 무지한 것들 그만둬요. 법은 어떤 게임이냐. 깎아주겠다고 뭐를 깎아줘. 없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걸 보고 계속 피눈물 흘리지 마세요. 너희들은 얼마나 헤쳐먹은 거야? 돼지처럼 살이 올랐어? 나 같은 사람한테 당했고 혼자서 25년을 버텨야 했어. 둘 형량을 합치면 그만큼이야. 감방에서 주는 밥 삼시세끼 먹으면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반성해야 해. 재산도 다 몰수됐어. 감방에서 나오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용서를 받는 지금은 겉멋일 뿐이야. 나오면 진짜 일이 시작돼. 밥 줄 때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그리고 가명을 좋아하는 건 가명도 못 쓸 정도로 가장할 만큼 부끄럽다. 잘 가라, 이 저런들아. 나는 내 사남 막내랑 근육이 뽑힌 그렇게 퍼부으면서 몇십 년 묵은 게 암약돈에 속 시원히 샘 내려가질 않아 서천돈들 줄 뺨내는 경찰들 몰래 뒤고시 냄내 먹후 크린다. 그 끼리를 훌치로 일렘로 내 땅 집다오니 시다노라 퀴어 사하트를 쩌년세요. 칼일에 놓고 적기다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마음속에 있는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살아. 그래, 이젠 정말 속 편하고 시원하다. 그런데 새들아,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우연히 들킨 거야?
엄마가 말을 해주지 않으니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했어. 엄마가 자다 중에도 가끔 신음하는 걸 보며 마음이 아프더라. 그 인간들이 엄마의 악몽 원인이었던 걸 이번 사건을 맡으며 우연히 알게 됐어. 어떻게 그 인간을 벌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호랑이 굴에 발을 들였어. 세유라,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잘 키워준 적 없었는데 정말 고맙다. 엄마, 진짜 오랜만에 명치에 얹히다 기분 없이 밥도 맛있게 먹고 잠도 푹 잤어. 다시 태어난 것 같이 온 세상이 개운해 보였어. 진짜 행복이 찾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이후로도 내 딸은 단호박 판사로 명성을 이어가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운 힘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지들 가진 게 쓸모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에게는 호랑이 판사로 공정하고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함께 차곡차곡 쌓인 돈으로 집도 사고 제 이름으로 된 식당도 열었어요. 가게는 흥분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식당에는 100원짜리 메뉴도 있어요. 딸의 부탁으로 특별히 만든 건데요. 돈이 없어서 함께 식사조차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엄마 밥입니다. 그 어떤 비싼 메뉴를 못지않게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며 남은 날들을 살아가겠습니다.